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네, 제가 얼마 전에 5월, 6월 거쳐서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이, 네, 이런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저한테 전해주셔서 그 문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네, 한번, 네, 업로드를 진행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났더니 그 영상에 엄청 많은 댓글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 썸네일에 써 있었죠. 네, 어떤 게 이 영상에서 있는 문제가 다 나왔어요.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예, 좀 국시원이 이 영상을 보면 저를 잡아가려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든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린 그런 기분이 나서 영상 만든 그 제작자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기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든 문제집 또 내가 출제한 CBT 문제에서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적중을 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집필한 제 문제집이 아직도 인터넷에는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세 인쇄 찍은 게 다 소진되고 팔려가지고, 네, 지금 2세가 인쇄가 돼서 2차 판매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고심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800문제를요. 과연 여기선 적중률이 얼마였을까?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론의 37문제가 제가 받은 문제고, 그 문항 중에서 일단은 27개가 제 문제집에서 나왔어요. 완전 똑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답만 잘 풀이가 됐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 다음에, CBT 문제도 지금 5회차까지 다 했잖아요. 여기는 제가 400문제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수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반을 잘리면 여기는 1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은 개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 때 사실은 제 문제집을 먼저 우선에 두었어요. 그리고 제 문제집에서 문제를 찾았는데 없다. 그럼 이제 CBT의 케어 파트너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거꾸로 하면 CBT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음 회차일 때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제 문제집을 먼저 출간을 했고 또 CBT를 케어 파트는 2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5문항 정도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유형은 비슷한데 답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런 건 5개 정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집에 뭐 교육원에서 따로 제공하는 문제집이 있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 그거에 추가로 더 문제집을 하나 구매하고 싶거나 또 아직 문제집을 구매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이제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울샘의 요양보호사 문제집을 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적중률이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를 잘 풀어보신다면 문제집을 풀어보신다면 합격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적어줬던 문제로 제 문제집과 유사한 문제, CBT 케어 파트너 문제와 유사한 문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제가 이런 화면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읽지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제 문제집에 있나 이렇게 해서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이 영상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 2문제 정도 살펴볼게요.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을 떠올려보게 한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다. 이거죠? 네. 조금 전에 그 빨간 글씨가 이 답이에요 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심리적인 특성은 사실 항상 시험 문제 출제됐어요.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1번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이 심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이제 문제 은의식이라서 같은 문제가 계속 중복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답이 아니고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면증, 식욕부진, 신체적 증상, 타인 비난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그럼 내향성의 증가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면 중시 뭐 이런 거 들어갈 거고요. 경직성의 증가
네, 그렇다면 익숙한 걸 좋아하고 새로운 방식은 싫어하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왜 남기는 거냐?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단어들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또 무난히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울샘 요양보호사 7의 1번에 적중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2번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노인의 부양은 자녀의 전적 책임이다. 2번 공적 부양만으로도 충분한 해결 방안이 된다. 3번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은 부양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4번 노년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보다 의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번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의 부양은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다 모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상호 존중으로 갈등 조절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네, 1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려는 노력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맞는 표현이 5번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나 여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 이제 제도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는 곳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고, 정답이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정답, 그 다음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어떤 건지, 막 이런 또 급여 대상자고 누굽니까? 이런 거 묻는 문제. 그래서 요 문제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거기와 연관돼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사회복지 분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는 1번 국민건강보험,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른 말로 또 공적부조라고 합니다. 공적부조가 보기에 쓸 수도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쓸 수도 있어요. 동의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3번 국민연금보험, 4번 고용보험,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아까 나왔죠. 네. 이거 외에도, 뭐, 국민건강보험이 뭡니까? 국민연금보험이 뭡니까? 고용보험이 뭡니까? 이런 문제를 또 출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오답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문제의 유형은 비슷해요. 답이 틀려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맞게 답을 오답풀이를 제대로 잘 해주신다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제 문제집에는 해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오답 해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보시고 문제집의 구매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제 영상에 노을샘 요양보호사 1회부터 10회까지 이론 실기 해설 영상이 다 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다음 문제요. 자,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와 가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자,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한다.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사업을 관장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거에 관장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먼저 1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험자가 누굽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근데 이 보험자라는 말을 바꿔 쓰는 말이 있어요. 사업자.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노인장기 요양보험금을 지급하는 그곳이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입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그럼 이런 문제 정말 정답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 가지를 잘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당뇨병으로 치료 중인 59세 여자 대상자, 2번 알츠하이머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4세 남자 대상자, 3번 우울증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60세 여자 대상자, 4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52세 남자 대상자, 5번 천식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대상자. 정답은 4번입니다. 65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으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자에게는 등급의 대상이 가능하세요. 네, 그런데 나머지는 안 되죠. 네, 65세 미만인데 당뇨병이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도 65세 미만이니까 노인성 질환이어야 되는데 우울증은 해당이 없고요. 천식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조금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다음 화면 보면서 이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제 문제집 앞에 있어요. 저는 문제 800개만 문제집에 실은 게 아니라 제가 16년 동안 이 교재를 가리키면서 이 개념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요약 정리에 관한 핵심 정리 내용을 제 800문제 앞에다 잔뜩 놓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신 선생님들이 이것만 뜯어가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읽었다고 합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조금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여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지만 돼요. 근데 우리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르쳐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너울셋만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대상자 첫 번째는 나이로 구분합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질병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그 수많은 질병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 또는 65세 미만이시라면 그냥 질병이 아니죠. 반드시 노인성 질병이라는 마크가 붙습니다. 그럼 노인성 질병이라 하면 여기에 써놨어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그 중에서 의학용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점검을 해두셔야 될 게 지주막하 출혈, 이런 거죠. 그거 뇌출혈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그걸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면 그럼 해당자가 됩니다.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아까 같은 대상자를 몇백 개를 내더라도 문제의 답이 선생님들 안에 보여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대상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좀 헷갈리고 어렵지? 라고 하신다면 이 개념이 아직 머리 안에 이렇게 확실히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혼자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개념 정리가 우선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1차 판정 및 의사소견서 제출, 나 등급 판정, 다 방문 조사, 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 마 등급 판정 위원회 개최.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제일 먼저 인정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집으로 방문 조사를 오세요. 네, 그럼 그 조사표에 따른 내용들을 적어 가셔서 1차 판정을 컴퓨터가 하고 그 판정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통합으로 해서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개최를 하시면 그곳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출제한 문제집에는 없었습니다. 제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케어 파트너의 3회차 5번 문제에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시험 보고 오시고 제 커뮤니티 방에 선생님이 탁 캡처해서 교수님 이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설명해줬거든요. 지금도 그 문제는 접수 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찾고 이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거에 주시는 것만큼의 지금 영상 제작의 속도가 좀 늦거든요. 그거 좀 차근히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문제요. 자, 이제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인권과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대 이야기가 나오고 시설윤리 강령이 나오고 네, 여기 문제 볼게요. 7번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노인의 인권 영역은 1번 주거권, 2번 건강권, 3번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4번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 5번 자기결정권. 네, 정답은 건강권입니다. 이게 정신건강, 치료, 재활치료, 자, 우리 노인의 인권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오답을 푸시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이해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거든요. 자, 주거권이 답이 되려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서비스 접근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런 게 나오면 주거권이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인간 존엄권 이런 게 답이 되려면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 이런 게 들어가고요.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이 답이 되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되고 다양한 여가나 문화생활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자기결정권은 아까 보시면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퇴소 과정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셔야 되고 사생활도 보장돼야 되고 비밀도 보장돼야 되고 이런 내용이 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결정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자기결정권이 답이 되기 위한 문제가 또 100%꼭 같아야지만 적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판단은 그래요. 왜냐면 저는 문제 답을 맞추면서 오답 해설까지 정확해야 되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집에는 그래서 오답 해설을 착 써놓고 지금 제가 이 문제 해설을 하면서 제 문제집을 읽는 거예요. 네, 저도 달달달달 못 외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답이 참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저 노인네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먹을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고분고분하게 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지. 자, 1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네, 딱 보시면 차별 이야기가 있죠. 네, 뭘 사와, 먹을 걸 자주 사오는데, 네, 그래서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차별이잖아요. 요거는 진짜 정확하고 100%딱 똑같았어요. 네, 왜냐면 예시까지 시험 보신 분이 적어주셨기 때문에 전호인네는 이렇게까지 적어주셔서, 네, 이 케어 파트너 4회차 8번에 있던 문제와 100% 똑같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9번 노인학대 유형과 학대의 내용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6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2번 신체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3번 정서적 학대 보청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4번 방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다. 5번 경제적 학대 치매를 가진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가 시험 문제 났을 때 경제적이 없는 노인의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수도세라든지 이런 걸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 이거
이거죠, 이거. 네, 방임. 자, 사실 이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났는지 아니면 그 설명만 놓고 뭔가요? 이렇게 묻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문제집에서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좀 접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씩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네, 그럼 이거는 네, 정서적 학대고요.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그러면 경제적 학대고요. 자, 보청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뭘까요? 보청기. 예. 그럼 우리가 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의도에 가는 걸 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방임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치매를 가진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한다. 아휴, 이건 또 뭘까요? 네, 일부러 가출을 하시게끔 만들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네, 뭐 유기와 관련된 좀 내용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면 학대도 충분히 정답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대 유형은 배회하는 어르신을 경찰서에서 보호 중 가족이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했다. 1번 자기 방임, 2번 방임, 3번 유기, 4번 신체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네, 정답은 3번 유기입니다. 노을쌤 왜 아까는 바탕이 파란색이었다, 초록색이었다, 흰색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파란색이고요. 케어 파트너에 있는 문제는 초록색이고요. 하얀색은요, 제가 출제하지 못한 문제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보고 오신 선생님들 정리해 준 거 보면 제가 눈시고만 찾아봐도요. 제가 출제했던 1200 문제 없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국시원 출제자가 아니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다시 공부하고 가면 되죠. 뭐, 노을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도 있구나라고 우리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들이 정답만 찾으시고 선생님들이 합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노을쌤의 적중률이 뭔 상관이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6일 이러면 이거 뭐 버려진다, 버린다, 이것만 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기와 같은 어떤 비슷한 행위도 유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거 중에 하나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시고 뭐 연락을 두절한다든지 이것도 유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내용처럼 배회하는 어르신을 경찰서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 가족이 그분 저희 몰라요. 돌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유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학대 개념을 같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파트예요. 네, 여기서 성희롱도 있고 또 근골격계 질환 이야기도 있고 감염성 질환 이야기도 있고 네, 거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육체적 성희롱, 3번 사회적 성희롱, 4번 위계적 성희롱, 5번 언어적 성희롱.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이런 거는 쉽게 답이 보이셨을 거예요. 예, 요양보호사 책에 나오는 성희롱, 뭐 다른 책이어도 사회적, 위계적이라는 성희롱은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시각, 육체, 언어, 여기서 우리가 정답을 좀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건 바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동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를 교차 서비스 제공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제한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 직업윤리에 위배된다고 거절한다. 2번 제한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번 어머니에게 미리 알리고 교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다.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케어 파트너 4회차 15번에 문제 있던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시면 안 되죠. 아닌 건 아닌다라고 네, 해드릴 수 없다고 거절을 하셔야 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이제 13번 가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된다. 2번 밤에 통증이 악화된다. 3번 손을 털어도 저림과 통증은 완화되지 않는다. 4번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5번 손등을 맞대고 밀면 저림 증상이 완화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밤의 통증이 악화된다. 네,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네, 손등 방향입니까? 네,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은 완화가 됩니다. 자, 새끼손가락은 제외해요. 정중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의 반쪽,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자, 손등을 맞대고 밀면 저림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럼 수만 증후군이잖아요. 팔랭검사라고 해서 자가진단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4번 대상자의 휠체어 사용을 도와주다가 손목에 통증이 느껴질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2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3번 손상 부위에 고주파 치료를 시행한다. 4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며 스트레칭을 한다. 5번 손상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초기 치료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손상되면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고주파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급성기 이후에 고려해볼 치료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질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 같은 건 좀 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부종이나 이런 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손목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게 가는데 도움을 주는 자세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게가 아니라 높게 이렇게 정답인 거죠. 15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대상자와 접촉해도 된다. 2번 기침을 하는 경우 손으로 가리고 한다. 3번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호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다. 4번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한다. 5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년마다 접종을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교육은 이루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뿐만 아니라 풍진 수두 대상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태아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임신했다면 그거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기침을 하는 경우 손으로 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입을 가리고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손수건이 더 좋아요. 휴지나. 그게 없다면 소매로 가리고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마스크 의심이 되면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 인플루엔자는 몇 년마다 접종하나요? 매년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장 가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이라고 해서 여기는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의학의 한 15개 정도, 14개에서 15개 정도를 이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 증상, 백내장, 당뇨병, 헬리코박터 뭐 골고루 많이 나왔어요. 골고루. 여기가 좀 문항수가 조금 많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6번 위궤양의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규칙적인 식습관, 2번 충분한 수면, 3번 심신 안정, 4번 금연, 5번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정답은 5번이죠.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위궤양. 위궤양의 발생 요인과 관련된 요인은 헬리코박터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두 가지 알고 계시면 유형 바꿔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7번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질의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2번 질벽의 탄력이 증가한다. 3번 방광 용적이 250ml 이상으로 증가한다. 4번 여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5번 성적 욕구가 감소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질의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네, 자, 질벽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얇아진다는 거죠. 질벽이 얇아진다. 네, 방광 용적은 250ml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전립선 비대는 남성이 겪고 있는 거고요. 성적 욕구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자, 18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힘을 주어야 나오는 소변,
2번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함.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쉬움. 4번 소변 줄기가 굵어짐. 5번 요도가 넓어짐. 네, 정답은 1번이죠.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힘을 주어야만 나오고, 네, 좀 소변 주기가 가늘어지고, 그렇죠? 굵어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지고요. 요도가 좁아지는 거죠. 참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긴박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뇨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은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빈맥, 승가쁨,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1번 동맥경화증, 2번 신부전, 3번 천식, 4번 혈전색전증, 5번 빈혈. 네, 정답은 5번 빈혈입니다. 네, 여기는 노을세미 연구소 사회가 아닌데 네, 여기 바꿔야 돼요. 케어 파트너. 네, 또 바꿀 때 거기 수정을 안 했네요. 네, 이 색깔은 케어 파트너인데, 케어 파트너 4회 19번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헤모글로빈 딱 나오는 순간 우리가, 빈혈이야. 정답 딱 눈에 보이셨겠죠? 자, 이런 건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의학의 문제 풀 때 항상 전해드린 노하우인데, 표준 교재에 명시가 되어 있는 질환명만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표준 교재 혈전색전증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는 오지선이라기보다는 사지선의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20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슐린약은 입으로 복용한다. 2번 식후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3번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섭취한다. 4번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운동의 강도를 올린다. 5번 청량음료, 주스와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한다. 네,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반찬 싱겁게 골고루. 입으로 인슐린을 먹으면 위장관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주사로 주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식후 바로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되셔야 위에서 음식물이 혈액으로 넘어가서 혈액의 혈당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혈당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조절하신 후에 의사랑 상의하셔서요. 그다음 단당뇨 대신에 복합당을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21번 백내장의 발생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각막, 2번 망막, 3번 수정체, 4번 포도막, 5번 홍채. 네, 정답은 수정체죠. 네, 이런 것도 문제 있었대요. 그래서 백내장, 저는, 이런 문제는 글쎄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제가 출제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눈질환이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 두 가지 배우시잖아요.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와 같은 물체상이 맺히는 수정체가 뿌옇하고 혼탁해지는 거고,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는 거죠. 네, 요렇게 정리를 잘 하고 계셨다면 사실 정답이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낯으니까 저는 또 제 거만 하진 않아요. 뭐 제가 출제 못한 거는 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합격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없었어도 이렇게 출제 안 됐음이라고 당당하게 갖고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또 5장의 내용들을 이어갑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문제들이. 또 이 문제들도, 찾아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2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녹내장이 있는 한쪽 눈만 검사를 받는다. 2번, 윗몸 일으키기는 피하도록 한다. 3번, 몸을 감싸주는 복장을 한다. 4번, 고개를 숙인 자세로 책을 읽는다. 5번, 안압을 낮추기 위해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안압을 상승시키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물구나무서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녹내장이 있는 한쪽 눈만 검사 받으시면 안 돼요. 양쪽을 같이 다른 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눈 모두 검진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목을 감싸면 너무 불편해요. 조여지기 때문에 목이 편안한 복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독서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인문학이 났던 거죠. 압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숙이면요. 그쵸? 그 다음에 물구나무 서박이 아까 나왔어요. 이런 거 안압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23번 당뇨병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식욕 감소, 3번 질 감염의 증가, 4번 빠른 상처 회복, 5번 소변량 감소. 네, 정답은 질 감염의 증가입니다. 자, 우리 당뇨병의 대표적인 3다 증상 있죠? 네, 3다. 뭔가요? 다갈, 그죠? 갈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이다라고 표현하죠. 목이 막 말라오는 그렇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음료를 많이 마시니까 다뇨, 소변량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증가가 됩니다. 또는 다식, 식욕이 증가가 돼요. 그렇죠? 체중은 어떻게 되나요? 심해질수록 점점 감소가 되죠. 면역력이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됩니다. 또 질 감염의 증가가 되고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질 감염의 증가가 많이 발생하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발기부전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당뇨병의 증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단골 예시 문항입니다. 자, 24번. 신부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종 확인을 위해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번 열량이 높은 음식을 자주 제공한다. 3번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격려한다. 4번 철분제와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한다. 5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신부전을 갖고 있으면 부종이 생기죠. 그래서 매일 체중을 측정해서 체중의 변화도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열량이 높은 거 드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소량씩 예, 자주 좀, 네, 그러니까 열량 높은 거 말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내리라든지 이런 거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좀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철분제와 비타민C, 이거는 빈혈일 때 우리가 먹는 거죠. 네, 수분 섭취 권장할 수 없어요. 이 신부전 환자분들은, 네, 이 수분에 대한 게 좀 적정량, 의사들이 이렇게 권고하는 양 안에서 워낙 부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네,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쵸? 25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뇌하수체 부신 호르몬은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3번 공복 혈당이 상승한다. 4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5번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요. 뇌하수체나 부신 호르몬은 노화에 따라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성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감소가 되죠. 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가 돼요. 기초 대사율도 감소가 돼요. 자, 제가 언제나 동일하게 개념 정리할 때 늘 쓰는 게 소화기계부터 네, 내분비계까지인가요? 네. 그 부분 심리정신계 딱 빼면 9개 파트 증가되는 내용만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 잔소리처럼.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내분비계 그 공복혈당이 상승하는데 증가는 그거잖아. 이렇게만 얘기한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사실 이런 문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 쇼츠 영상에 그 정리된 개념 정리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 노화에 따른 변화 중에 증가되는 표현들만 따로 뽑아서 암기해둬야 되겠다라고 한 번만 복습을 진행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쉽게 정답이 보일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26번 골다공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으로 비타민 A를 섭취하게 한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게 한다. 4번 음주를 권장한다. 5번 물리치료를 받게 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한다. 시험 문제 걷기 이렇게 나왔대요. 걷기. 걷기가 체중 부하 운동이어서 체중을 다리에 싣고 하는 거. 그거 중에 넘버탑은 걷기 아닙니까? 그래서 걷기 리꼴 체중 부하 운동. 정답이었던 거고요. 자, 음식으로 비타민 A가 아니라 비타민 D, 칼슘의 흡수를 좀 도와주고 있죠. 커피나 탄산음료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요.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켜요. 또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술, 담배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물리치료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입니다.
27번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한다. 2번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호전시킴으로 권한다. 3번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소변은 방광 안에 오래 두었다가 배출시킨다. 5번 운동은 불편함을 증가시키므로 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기능 손상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좀 발견이 되는 것을 권장하는 거고요. 음주는 전립선 비대를 악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피해 주셔야 되고 고지방 고콜레스테롤도 체중을 증가하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면 저지방을 드셔야 돼요. 자, 이제 4번 잘 기억하시면 돼요. 소변을 방광 안에 오래 두면 방광염에 걸리죠. 그럼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 배출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내용이 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오래 두면 안 돼요. 배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뇨관을 이용해서 배출시켜 줍니다. 이렇게. 자,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자, 이제 6장, 7장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이 치매 뇌주주 파킨슨 역이고요. 7장은 이제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 28번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 부위와 손상된 기능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손해,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2번 축두엽, 시각 기능 저하, 3번 전두엽, 감정 지적 능력 저하, 4번 후두엽, 신체 운동 능력 저하, 5번 부정엽, 청각 기능 저하.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뇌의 구조들을 이해하면서 암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났을 때요. 네, 저도 이 문제는 미처 제가 좀 많이 어려운 건데 이렇게 했는데 출제가 됐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일단은 대뇌라고 하는 것은 인지를 담당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소뇌가 하는 것은 동작이나 움직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뇌에 우리가 이 책에서 담당할 때 소뇌가 손상되면 뭐가 나타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어지럼증이라든지 몸이 비틀비틀 거리니까 몸의 불균형 또는 운동실조증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소뇌가 손상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대뇌를 위치별로 나눕니다. 전두엽 앞전자를 따서 앞니마. 앞니마는 어떤 거냐면 우리 자동차로 비유했을 때 저는 자동차에 비유해서 이거 수업 시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두 앞니마는 브레이크, 예, 출발, 엑셀과 브레이크 기능을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정에 대한 부분, 지적 능력에 대한 거, 예, 운동에 관한 거, 예,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판단력이에요. 가야 할 때는 가고 서야 할 때는 서야 되는 거. 예, 이래서 브레이크와 엑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사실 전두엽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생활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어요. 노상방뇨 하시면 안 되죠. 가진 돈이 10,000원이면 10,000원만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노상방뇨를 막 하고 가진 돈이 많은데 100만 원, 10만 원을 쓰고 이러면 전두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적 능력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축두로 가볼까요? 축두는 옆이죠. 네, 우리가 옆에 축두엽에서 하는 기능은 언어 기능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축두엽이 발달되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두로 가볼까요? 후두는 뒤통수. 그죠? 후두는 뭐를 하냐면 시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시각 기능. 그래서 후두엽이 망가지면 삶을 잘 안 보여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네요. 두정, 머리뚜, 꼭대기. 예, 두정엽에서 하는 일은 공간과 감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 그래서 공간 능력이 이 두정엽에서 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표준교재 245페이지에 가시면 뇌구조 사진이 있으니까 우리 요게 제가 설명할 때 조금 잘 이해가 되시면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반드시 표준교재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잘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29번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매 20분마다 마신다. 2번 한낮에 야외 활동을 한다. 3번 외출 시 물은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4번 햇빛이 실내로 들어오도록 커튼을 열어둔다. 5번 현기증이 발생하는 경우 뜨거운 물을 마신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물은 매 20분마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에 야활동을 자제해 주셔야죠. 지금도 폭염주의보가 막 발령되려고 하고 막 이런 날씨잖아요. 자, 외출하실 때 물은 반드시 휴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나서 먹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마셔주시는 게 좋고요. 햇빛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커튼을 치셔서 뜨거운 햇빛을 좀 가려주셔야 되겠죠. 현기증이 발생하면 폭염이니까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30번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절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빈속에 술을 마신다. 2번 집안에 술을 놓아둔다. 3번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음주 일지를 기록해 본다. 4번 안주로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5번 오늘까지만 마시자와 같은 생각을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음주 일지를 기록해봐요. 또 자신의 음주 습관을 돌아보시고 왜 기록을 해보시면 내가 어떻게 음주를 하고 있는지, 누구랑 만나서 언제 술을 먹고 있는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고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죠. 그 시간은 거기 있지 말아야죠. 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곳을 피해 주시는 게 절주 방법 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빈속은 알코올 흡수가 빠르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집안에 술 드시면 이런 거 놓아두시면 안 되고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혼합된 음식이나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못 먹으니까 오늘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음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31번 노인의 약물 복용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처방약이 남은 경우 이전의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한다. 2번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3번 약이 쓴 경우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4번 혈압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해야 흡수가 잘 된다. 5번 약을 삼키기 힘든 경우 처방제는 분할해서 복용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시간을 놓쳤다면 그 즉시 먹고 그 시간부터 텀을 떠서 먹으시면 되죠. 놓쳤다고 2배 이상 먹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남았다면 이어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사가 그렇다, 이어 먹어도 된다. 그럼 그때 복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어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약이 쓰다고 우유와 함께 섞어 먹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혈압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먹게 되는 경우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셔야 되고, 자, 서방제는 분할 분쇄하면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서방제 천천히 느리게 녹아서 효과를 보라고 만든 약인데 이걸 분할 분쇄를 하게 되면 흡수가 빨라지겠죠. 그럼 부작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은 반드시 뭐냐면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가겠습니다. 기록과 업무 보고와 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32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 후 기록을 해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도움이 된다. 2번 대상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3번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를 한다. 4번 가족으로부터 지도 및 관리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 5번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의 연속성 유지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100% 답이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 똑같지 않은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답풀이 할 때 그런 부분에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아예 목적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비스의 표준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연속성, 서비스를 연속성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가족과 정보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관리 책임자나 담당자로부터 지도 및 관리를 받을 때도 도움이 되고요. 네,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답이 분명히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100% 정답이 똑같다. 이렇게만 우리가 적중률을 두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정답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갖고 푸냐고요? 오답을 갖고 풀죠. 네, 오답의 5개를 정답하로 만들어서 정확한 해설을 해야지만 저는 그게 정확한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전부터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문제는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건 오답입니다. 오답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답만 알고 넘어가는 문제풀이는 그닥 문제풀이 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16년 강의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절실히 느꼈던 내용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요. 자, 33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는 1번 원리회의, 2번 화상회의, 3번 사례회의, 4번 운영회의, 5번 연구회의. 자, 정답은 사례회의입니다. 자, 없어요. 이지선의 문제입니다. 네, 원래 회의가 있고 사례 회의가 있어요. 제가 출제했던 문제의 문제집과 케어 파트너에서는 원래만 했어요. 아, 왜 또 얘만 했는지 몰라요. 얘도 하나 할 거라. 근데 이게 원래가 사례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만 구분하시면 되냐면 사례회의는 대상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하면 좀 질이 높은 서비스가 될까요?를 고민하시면서 개최하는 회의가 사례회의고요. 그럼 원래 회의는 뭐냐면 요양보호사, 어떻게 해드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 데서 조금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원리의 회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이야기를 하면 사례회의, 요양보호사의 중심으로 경험이나 정보 공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원리의 회의, 이렇게 개념 정리만 해두시면 시험 문제는 2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다른 회의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3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서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번 가족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2번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3번 가족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4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보고의 중요성은 딱 3가지예요. 지금 나왔던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요거 나왔어요. 답으로 하셨던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하나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3가지만 아시면 보고의 중요성 정답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네, 어떤 거였죠? 네. 서비스질을 높인다.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가 된다. 사고에 쉽게, 손쉽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13장 임종요양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3문제 정도에 나와서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자, 35번. 네, 단골 문제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말기 환자나 17세 이상이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17세 이상의 사람이 못하죠. 자,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네, 그 다음에 3번에 말기 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와 같다. 4번 한 번 작성한 내용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5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이게 연동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작성했다라는 걸 우리가 문서 자체로 이렇게 하고 나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좀 해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의료기관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는 17세 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시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그 진통제 투여 같은 거 있죠? 예, 또는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 이런 건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왜냐면 어떤 보기가 나은지 이 문항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36번. 임종 과정 동안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답답하지 않게 한다. 2번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소변줄을 삽입한다. 3번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한다. 4번 식욕부진이 나타나면 고열량의 음식을 먹인다. 5번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답답하지 않게. 자, 소변량이 줄어드시면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의료진이 결정하겠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네,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또 대답을 기대할 필요도 없이 듣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식욕부진이 나타나면 먹인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먹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을 입안에 넣어주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토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 가까이 되면 곡기를 끊잖아요. 물도 한 모금이 삼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용한다고 체온이 다시 따뜻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온에 먼저 기능을 좀 해주고 싶다면 담요를 좀 덮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37번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한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편안하게 잡아준다. 2번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준다. 3번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준다. 4번 꽃향기를 맡을 수 있게 꽃을 준비해준다. 5번 밝은 조명을 켜준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청각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즐겨 듣던 노래, 즐겨 듣던 음악, 또는 막 가족의 원하는 가족의 목소리 이런 걸 또 우리가 또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듣고 있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청각을 고려한 서비스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5, 6월에 비공개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 문제집과 또는 케어 파트너에 있는 100% 똑같은 문제도 좀 가지고 왔고 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해설을 하면서 이미 그 정답을 다 언급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제 실기 문항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서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네, 우리 시험 보신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 드리기 위해서 네, 올 셈은 또 이 과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썸네일에 썼던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이 영상에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댓글에서 찾았어요. 사실 유튜브 댓글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감개무량할 정도의 댓글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또는 뭐냐면 교수님 너울쌤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좀 해주셔도 제가 댓글을 다 수렴해서 왜냐면 이게 한정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제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댓글의 소통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듣고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내용에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좀 맞춰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시고 오시면 이런 문제 나왔어요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또 다른 후배님들에게 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넣을 생각 같이 문제 풀어주시고 또 적중률 같이 봐주신 모든 구독자, 시청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너울은 또 이제 실기 문항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